안녕하세요. 저는 보건소에서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30대 여자입니다. 가끔 재밌는 영상 같은 걸 보다가 우연히 알고리즘을 통해 이런 곳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 들어보니 감동적이거나 재밌는 사연도 많고 가끔 듣는 저까지 화나게 만드는 사연들도 많더라고요. 저는 시간 날 때마다 가끔 듣는 정도에서만 그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사연을 쓰고 있을 줄은 몰랐어요. 시대가 많이 변하다 보니 요즘을 결혼을 안 하는 추세로 바뀌고 있잖아요. 몇 년 전까지 저도 비혼을 선언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운명의 상대라는 게 있는 건지 결혼을 안 할 줄 알았던 저도 결혼을 다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10월드는 그렇게 두렵지 않았고 전 남자친구가 바람을 핀 적이 있어요. 바람핀 상대도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미안해 시영아, 나도 이러면 안 된다는 거 너무 잘 아는데 내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 너도 사랑해봐서 알 거 아냐. 오빠랑 6년 연애했으면 오래 했어. 이제 그만 놔줘.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가. 우리가 안 세월이 자그마치 20년이야. 20년이라고. 5살 때 유치원에서 처음 만나서 쭉 너랑 함께했어. 기쁜 날이든 슬픈 날이든 너랑 같이 나눴어. 나도 미안하게 생각해. 나도 충분히 괴롭다고. 이렇게 너 보는 것도 솔직히 힘들어. 그러면 안 된다고 수십 번 다짐했는데 잘 안 되는 걸 나보고 어떡하라고. 오빠도 나한테 오겠다잖아. 그래, 그 쓰레기 너한테 버려줄게. 그리고 나 지금부터 너도 버릴 거야. 다른 애들한테도 다 말할 거야. 너가 내 남자친구 뺏어서 사이 쫑났다고. 저를 두고 누구를 만났나 추궁하다가 거의 제 평생을 함께한 20년지기 친구였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에 누구도 못 믿겠다 싶어서 비혼을 선언했었어요. 다시는 연애 같은 걸 하면서 시간 낭비하지 않겠다고 생각했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니 저도 많이 무뎌져 있었고 이제 그날을 떠올려도 아무렇지 않더라고요. 그 사이 저는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보건소에서 근무하고 있었어요. 대학병원에서 1년 반 정도 근무했었고 너무 힘들어서 선배 추천을 받고 보건소로 이직을 하게 됐어요. 금연 클리닉을 담당했었는데 잠시 쉴 때마다 SNS를 둘러보곤 했었어요. 그러다 우연히 낯익은 계정이 있길래 들어가 봤는데 전 남자친구 계정이었더라고요. 간혹 다른 친구를 통해서 그들의 소식을 전해 듣곤 했어요. 야, 너 그거 들었어? 전에 네 남친 뺏은 애 말이야. 우연히 내 친구가 걔랑 알아서 전해 들은 건데 걔 그 남자랑 결혼했다가 애까지 낳았는데 그 남자 또 바람펴서 이혼했다더라. 뭐? 그게 진짜야? 걔네 결혼한 지 2년밖에 안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20년지기 친구 남자친구 뺐더니 꽃이다 벌 받은 거지 뭐. 너한테 한 대로 지가 당한 거가 아니야. 아유, 그러게 임자 있는 남자를 왜 꼬셔서 자기 신세 망치고 있냐? 친구는 그 사이 전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고 아이도 낳고 그러다 2년 만에 이혼을 했어요. 아이는 친구가 키우기로 한 것인지 전 남자친구 SNS에 아이 사진이 다 삭제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죽고 못 살 것처럼 굴더니 사랑의 유통기한이 겨우 2년 반밖에 되지 않았어요. 저는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해서 두 사람 눈에 피눈물 나는 거라고 통쾌했어요. 누군가 제 앞에 서 있는 것도 모를 정도로 전 남자친구 SNS에서 사라진 친구의 흔적을 보고 소리 없이 입술을 깨물면서 웃고 있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웃고 있는데 제가 앉아있는 책상을 누가 손가락으로 똑똑 두드리더라고요. 저는 놀라서 움찔거리면서 앞을 쳐다봤어요. 또 오셨어요? 아직 금연 못 하신 거예요? 한동안 안 보이시는 것 같아서 금연하신 줄 알았는데. 저 금연했어요. 이제 담배랑은 완전히 끝. 오늘은 금연 때문에 여기 온 게 아니라 시영쌤, 아니 시영씨한테 볼 일이 있어서 온 거예요. 네? 저한테요? 저한테 무슨 볼 일이... 혹시 저번 교육에 뭐 두고 가신 거라도 있으세요? 진짜 눈치 없으시네요. 저 시영씨한테 관심 있어요. 그래서 데이트 신청하러 온 거예요. 혹시 오늘 마치고 시간 되세요? 괜찮으시면 저랑 같이 저녁 드실래요? 제가 평소에 누군가가 제게 데이트 신청을 하면 대부분 거절하는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을 저도 모르게 거절하지 않았고 그러자고 고개를 끄덕거렸어요.
될 사람은 어떻게든 된다고 이 사람이 제 운명의 짝이었다는 걸 알고 저도 알고 있었나 봐요. 같이 저녁을 먹는데 거부감도 안 들었고 오히려 말도 잘 통하고 편했어요. 저도 제가 이렇게 잘 웃는 사람이라는 걸 그때 알게 됐을 정도로 많이 웃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희는 3번 정도 가볍게 저녁을 함께 하다가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다시는 연애할 수 없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연애를 하게 되니 느낌이 이상했어요. 남자친구는 저보다 나이가 3살 적었고 사귀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철없던 어린 시절에 사고쳐서 결혼했다가 이혼 후 혼자 딸을 키우고 있더라고요. 어차피 알게 될 거니까 일찍 오픈하겠다고 하면서 저와 사귄 지 일주일 만에 고백하는데 20살 때 딸이 생겨서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결혼을 한 거였는데 여자가 바람을 폈었대요. 저 시영씨한테 할 말 있어요. 어차피 사귀면서 알게 될 거니까 숨기고 싶지 않아요. 사실 저한테 5살짜리 딸이 하나 있어요. 20살 때 사고쳐서 일찍 결혼했거든요. 그럼 이혼하신 거예요? 당연히 이혼했으니까 저랑 만나고 계시겠죠. 질문이 조금 이상했네. 혼자서 딸 키우고 계신 거예요? 네, 와이프가 바람을 펴서 이혼하게 됐는데 자기는 아이 데리고 갈 생각이 없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키우겠다고 했어요. 어차피 딸도 엄마에 대한 정이 없어서 저한테 오려고 했고요. 그러셨구나. 저도 남자친구가 제 20년지기 친구랑 바람피는 바람에 헤어졌거든요. 저는 다시는 연애 안 할 줄 알았어요. 그냥 준현 씨만 과거 말하면 민망할까봐 저도 말해봤어요. 늘 밝은 사람이었고 저한테도 좋은 에너지를 많이 줘서 몰랐는데 저와 같은 아픔이 있었더라고요. 같은 경험을 해서 그런지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고 저희 관계가 더 단단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예민해져 있을 테니 오해할 일이 생기지 않게 늘 일상을 공유했던 것 같아요. 가끔 남자친구가 딸과 함께 있는 사진을 보여주는데 한 번쯤은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서 딸아이가 보고 싶다고 했고 남자친구는 제 말에 활짝 웃으면서 딸에게 관심 가져줘서 고맙다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별로 한 것도 없는데 남자친구가 너무 좋아해줘서 민망할 정도였어요. 그렇게 며칠 뒤 딸아이를 만나게 되었고 딸은 남자친구랑 성격이 똑 닮아서 굉장히 밝았어요. 제가 딸에게 주려고 곰돌이 인형 사서 갔더니 방방 뛰면서 좋아하더니 처음 보는 제게도 낯을 안 가리고 달려와서 폭삭 안기더라고요. 지유가 낯을 안 가리나 봐요. 초연인 저한테도 이렇게 안기는 거 보면 아니에요. 얘 낯 엄청 가려요. 그런데 신기하게 시영씨한테는 낯을 안 가리네요. 지유가 이런 적이 처음이라 저도 많이 당황스럽네요. 아빠 여자친구야? 그럼 지유 엄마야? 나도 이제 엄마가 생기는 거야? 지유야, 이분은 아빠 여자친구지 지유 엄마가 아니에요. 그렇게 부르면 안 돼. 그냥 그렇게 부르게 놔둬요. 저는 괜찮아요. 지유는 내가 엄마 해줬으면 좋겠어? 오늘 처음 봤는데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고 엄마라고 부르는 걸까? 좋은 사람. 곰돌이 인형 사온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엄마, 저랑 오늘 소꿉놀이에요. 며칠 전에 아빠가 소꿉놀이 장난감 사줬어요. 그거 같이 해요. 남자친구는 딸의 행동에 난처한 듯 어쩔 줄 몰라 했고 저는 딸의 손에 이끌려서 소꿉놀이도 해주고 책도 읽어주면서 열심히 놀아줬어요. 딸은 아직 어려서 그런지 엄마의 기억이 아예 없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런 딸이 안쓰러웠고 제게 엄마라고 부르는 걸 보고 진짜 엄마가 되어주고 싶었어요. 딸은 열심히 놀고 지쳤는지 제가 책을 읽어주고 있었는데 조용해서 보니 잠이 들었더라고요. 이불을 덮어주고 저도 갈 준비를 하려고 겉옷을 입고 있었어요. 오늘 저희 딸 때문에 힘들었죠. 죄송해요. 원래 그런 애가 아닌데. 참.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나도 안 힘들었어요. 딸이 엄마 없이도 씩씩하고 밝게 잘 컸네요. 말도 잘 듣고. 성격이 준현 씨를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사람을 웃게 만들어요. 그런가요? 혹시나 엄마 없다고 기죽을까봐 걱정했었는데 저렇게 잘 커주니 고마워요. 저 준현 씨만 괜찮다면 제가 지유 엄마가 되어주고 싶어요. 순간적인 감정 아니고 딸 있다는 말 들었을 때부터 생각 많이 했었어요.
오늘 이렇게 지우 보고 나니까 마음 정리가 다 됐고요. 이런 곳에서 프로포즈 아닌 프로포즈를 할 생각이 아니었는데 지금 아니면 이런 말 못할 것 같아서 속에 있는 말을 내질렀던 것 같아요. 남자친구는 제 말에 흔들리는 눈으로 보다가 이내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저는 남자답지 못하게 왜 울고 그러냐며 남자친구의 등을 토닥이며 달랬어요. 남자친구는 제게 연신 고맙다고 자기가 앞으로 더 잘하겠다고 말하면서 숨 넘어갈 듯 울었어요. 와중에 딸도 남자친구 울음소리에 깨서 같이 울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저는 남자친구 달랬다가 딸 달랬다가 진짜 잊지 못할 추억 하나 만들었다 생각했어요. 결혼 얘기가 나온 뒤로 곧바로 저희 부모님에게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와도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남자친구가 계속 시어머니와의 약속을 잡지 않는 거예요. 상견례도 해야 하고 결혼식 날짜도 잡아야 하고 할 게 태산이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께 인사드리러 가자는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어머님께 언제 인사드리러 갈 거야? 빨리 어머님께 인사드리고 상견례하고 결혼 날짜를 잡아야 예식장 예약도 하고 청첩장도 만들 거 아냐. 우리 상견례 없이 우리끼리 날짜 정해서 결혼하면 안 될까? 사실 내가 어머니랑 사이가 안 좋아. 어머니가 내 결혼식에 오는 거 싫어. 그래도 자기 가족이라곤 어머님밖에 없다며. 가족 없이 결혼식 하는 건 좀 그렇지 않아? 나야 상관없긴 하지만 그냥 어머니 없이 하자, 응? 장인 장모님께는 내가 잘 말씀드릴게. 나 진짜 싫어서 그래. 어머니가 내 결혼식 안 왔으면 좋겠어. 그렇게 하게 해줘. 저는 처음 보는 남자친구의 단호한 모습에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시어머니의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채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래도 유일한 남편 가족이라 인사도 없이 이렇게 지내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에 남편이 잘 때 몰래 휴대폰을 뒤져서 시어머니의 연락처를 찾아냈어요. 저는 늦은 시간이라 그래서 날이 밝고 점심시간 때쯤 시어머니께 연락을 드렸어요. 전화로 인사드리려다가 그냥 만나서 인사드려야겠다는 생각에 간단하게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처음 보는 시어머니에다 남편 없이 혼자서 만나려니 긴장이 되더라고요. 물 한 잔 마시는데 어찌나 떨리던지 손에 식은땀까지 났었어요. 제가 긴장한 게 무색할 정도로 시어머니께서는 생각보다 평범한 사람이었고 제게 친자식처럼 살갑게 대해주셨어요. 어머, 아가씨가 우리 준현이랑 결혼한 사람인가 보네. 아, 이제 아가씨가 아닌가? 어떻게 나한테 연락할 생각을 다 했어. 우리 아들도 나한테 연락 안 하는데 말이야. 결혼까지 했는데 시어머니께 인사를 안 드리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요. 요즘 애들답지 않게 예의가 참 바르구나. 준현이가 사람 보는 눈이 있네. 우리 아들은 잘 지낸다니? 연락을 안 하니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시어머니는 말도 재밌게 잘하시고 불편해하는 저를 편안하게 만들어주셨어요. 이렇게 유쾌하신 분이신데 도대체 남편은 이런 시어머니를 왜 싫어하고 숨겼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어차피 따로 사니 시집살이도 안 당해서 저는 시어머니와 종종 연락을 하고 지냈었어요. 그리고 며느리 된 도리로 남편 몰래 매달 30만 원씩 계좌이체로 용돈으로 보내주고 있었어요. 어머님, 저예요. 방금 어머님 계좌로 용돈 보내드렸거든요. 확인해보세요. 혹시나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시고요. 아유, 뭐하러 그랬어. 난 괜찮은데 정말. 괜히 내가 미안해지잖아. 에이, 아니에요. 며느리가 시부모님 용돈 드리는 건 당연한 거죠. 그렇게 시어머니께 용돈을 드린 지 4개월 정도 되었을 때쯤 남편이 쿵쿵거리면서 방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제 이체 내역서를 손에 쥐고서 이게 뭐냐고 화를 내는 거예요. 제가 당시 가계부를 작성했었는데 그때 이체 내역서를 가계부에 붙여놨었거든요. 그걸 거실에서 작성하다가 전화가 와서 안방으로 들어왔는데 남편이 그걸 본 모양이에요. 당신, 이게 뭐야? 여기 이체 내역서에 있는 이름 어머니 이름 아냐? 나 몰래 어머니랑 연락하고 있었어? 이렇게 돈까지 주면서? 여보, 그게... 아니, 내가 왜 눈치를 봐? 며느리로서 시어머니한테 용돈 좀 줄 수 있는 거 아냐? 당신이 싫다곤 했지만 그래도 유일한 당신 가족이잖아. 그래서 나라도 챙겨주고 싶어 그랬어. 그게 그렇게 잘못했어? 내가 어머니 싫다고 했잖아. 싫다는데 당신이 왜 나서서 이러고 있는 거냐고. 당신은
도대체 어머니 왜 싫은 건데? 이렇게까지 싫어하는 이유가 뭔데?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해주고 무작정 어머니 싫다고 하면 어떡하라는 거야? 그 여자 내 친어머니 아니야. 나 낳아준 사람 아니라고. 아버지가 재혼한 여자야. 내가 성인 되고 재혼해서 제대로 키워준 적도 없어. 그러니까 당신도 괜히 그 여자한테 정 붙이지 마. 연락도 끊어. 알겠어? 남편은 시어머니가 자신의 친어머니가 아니라고 말했고 계속 연락해봤자 좋을 것 하나 없다고 연락을 끊으라고 하더니 집을 나가버렸어요. 저희는 여지껏 큰 소리 한 번 내본 적 없었는데 그날 처음으로 부부싸움이라는 걸 해봤어요. 남편이 화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그렇게까지 화내는데 계속 연락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남편 말대로 1년 넘게 연락 한 번 하지 않았어요. 여느 때처럼 딸아이와 거실에 앉아서 간단하게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곧 초등학교 들어갈 나이라 어느 정도 공부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가르쳐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는 거예요. 택배 올 게 없어서 택배는 아닌 것 같은데 무슨 전화인가 싶어서 받아봤어요. 수화기 넘어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는 게 다름 아닌 시어머니시더라고요. 아가, 나다. 혹시 내 번호 차단했니? 아무리 연락을 해도 안 받더니 내가 번호 바꾸고 연락하니 받네. 나 정말 서운해. 그게 저번에 버튼 잘못 눌러서 연락처가 다 날아갔었는데 제가 모르는 번호를 안 받아서요. 어머님 번호를 못 이어서 어머님 전화인 줄 몰랐어요. 오늘은 중요한 택배 올 게 있어서 받아본 거고요. 그랬니? 난 그것도 모르고 괜히 오해할 뻔했잖아. 아니 내가 너한테 전화한 건 다름이 아니라 내가 몸이 좀 안 좋아서 입원을 해야 하는데 병원비가 없어서 말이야. 지금 좀 급한데 100만 원만 보내줄 수 있니? 많이 안 좋으세요? 어디가 얼마나 안 좋으신 거예요? 많이 안 좋은 건 아니고 허리를 조금 다쳤어. 그래서 입원하면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네? 근데 내가 돈이 없어서 입원을 못하고 있어. 염치 없지만 너한테 병원비 좀 부탁하려고 연락했어. 아니에요. 다른 것도 아니고 아파서 병원 가신다는데 제가 드려야죠. 그때 그 계좌로 보내드리면 되는 거죠? 제가 바로 보내드릴게요. 저는 시어머니께서 아프다는 소리에 더 생각할 것도 없이 바로 돈을 보내드렸어요. 이제껏 용돈도 못 준 게 미안해서 100만 원 보내달라는 거 150만 원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다음 달에 또 연락이 오신 거예요. 아가, 이런 일로 계속 연락하면 안 되는 거 아는데 50만 원만 어떻게 안 될까? 내가 월세를 내야 하는데 돈이 없구나. 50만 원이요? 어쩌죠? 이번 달에 저희가 지출이 많아서 조금 힘들 것 같은데 내가 진짜 급해서 그래. 집주인이 오늘 안 내면 당장 집을 빼라잖니. 내가 오죽 부탁할 곳이 없으면 너한테 부탁을 다 하겠니? 알겠어요.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다음부턴 어떤 이유도 안 드릴 거예요. 저는 시어머니가 급하다고 당장 집에서 쫓겨나게 생겼다고 하시길래 돈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 달에도 또 돈을 달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병원비에 월세, 이젠 보험비가 연체됐다고 하더라고요. 아가, 내가 진짜 미안해. 당장 60만 원만 어떻게 안 될까? 보험비가 2달치 밀렸다고 지금 안 내면 해지해야 된다더라고. 해지하면 원금도 못 찾는다던데 그동안 넣은 게 얼마나 아까워. 어머님, 제가 저번에도 마지막이라고 다음부턴 돈 안 드리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그래, 미안하다. 나도 염치도 없지. 아무리 돈 빌릴 데가 없어도 며느리 돈을 뜯어. 내가 다시는 이런 부탁 안 하마. 정말 미안하구나. 끊으마. 어머님,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에요. 다음부턴 없어요. 알겠죠? 고맙구나. 진짜 너무 고마워.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다 갚아야 할지. 다음부턴 이런 부탁 절대 하지 않으마. 약속하마. 저는 돈을 절대 안 보내주겠다고 다짐했었는데 괜히 마음이 약해져서 돈을 보내드렸어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연락 올 것 같은데 다시 시어머니의 전화번호를 차단해야 하나 고민 많이 했었어요. 그렇다고 남편한테 말하자니 또 시어머니한테 돈 준 거 알고 화낼까봐 말도 못했어요. 혼자서 끙끙 앓다가 며칠 뒤 스트레스로 몸져 누워버렸고 아파서 골골거리고 있는데 또 모르는 전화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저는 누구를 확인할 겨를도 없이 겨우 휴대폰을 들어서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 받자마자 웬 모르는 남자가 대뜸 저한테 돈을 갚으라는 거예요. 김시영 씨 되십니까? 김시영 씨. 김시영 씨께서 저희한테 갚아야 할 돈이 있는데 아직 안 갚아서 이렇게 연락을 드렸는데요. 이번 달까지 갚기로 했는데 벌써 이번 달에 이틀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제가 무슨 돈을 빌려요? 저 돈 빌린 적 없어요. 다른 사람이랑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저희한테 1,000만 원 빌리셨잖아요. 나 항상 이런다니까. 돈 빌린 사람은 모르시 하면서 태평하게 살고 돈 빌려준 사람만 이렇게 전전긍긍이고. 저 돈 빌린 적 없다니까. 아까부터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저희 사무실로 와보시던가요. 문자로 주소 찍어줄 테니까. 삽채업자는 전화를 끊고 곧바로 자신의 사무실 주소를 문자로 보내주시더라고요. 저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아픈 몸을 이끌고 찍힌 주소로 향했어요. 사무실에 도착해 문을 여니 시어머니가 거기에 앉아있더라고요. 걔가 8급 공무원이랑 신용 좋다며 이번 달에도 걔 이름으로 돈 좀 빌립시다. 다음 달에 꼭 갚을 테니까 믿어줘. 걔 보건소에서 일하는 것 같던데 돈 잘 벌어서 금방 갚을 거야.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이 제 이름으로 돈 빌리신 거였어요? 제가 분명히 사채를 쓴 적이 없는데 사채업자는 왜 저한테 돈을 갚으라고 하나 했더니 시어머니가 제 이름으로 사채를 쓰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갑자기 들려오는 제 목소리에 놀라더니 이내 표정을 싹 바꾸고 웃으면서 팔짱을 낀 채로 제게 다가오더라고요. 너 1억 정도 있지? 내가 급해서 그런데 좀 빌려줘.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너 공무원이라며 모아놓은 돈 좀 있을 거 아니야. 내 말이 틀려? 제가 돈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어머님한테 보내드린 돈이 얼만데요. 그동안 저한테 받아가신 돈 병원비, 보험비에 쓴 거 아니시죠? 설마 어머님 도박하셨어요? 예, 도박이라니. 무슨 그런 말을 하니? 난 그저 투자를 좀 했을 뿐이야. 투자요? 그래서 어디에 투자하셨는데요? 그 돈들로 어디에 투자했는지 드러나 좀 봅시다. 너는 돈을 안 줄 거면 안 준다고 하면 되지 뭘 그렇게 꼬치꼬치 캐물어? 참, 너 준현이한테는 내가 돈 빌리고 다닌다는 사실 절대 말하지 마라. 알겠어? 시어머니는 제가 계속해서 어디에 돈 썼는지 물어보자 말을 피하더니 사무실을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래도 남편은 무서운지 남편한테는 자신이 돈을 빌리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대로 있으면 안 될 것 같았고 이 사실을 남편에게 알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남편의 퇴근 시간만 기다리고 있었고 남편이 와서 신발을 벗기 무섭게 손목을 잡고 끌어서 거실에 앉혔어요. 여보, 나 할 말 있어. 나 당신한테 혼날 거 있어. 당신이 연락하지 말라고 해서 어머님 번호 차단했었거든? 그런데 얼마 전에 어머님이 최근에 번호를 바꿔서 연락을 했더라고. 당신 설마 또 그 여자한테 돈 준 거야? 아니지, 어? 내가 그렇게 연락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 거야? 미안해. 급하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보내드렸었어. 그런데 어머님이 내 이름으로 사채까지 끌어 쓰셨더라. 그것도 오늘 사채업자가 나한테 돈 갚으라고 전화와서 알았어. 내가 이럴까봐 연락하지 말라고 했었던 거야. 결혼 전부터 어머니 싫다고 했었는데 왜 내 말을 안 듣고 연락해서 일을 이 지경까지 만든 거야? 나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이럴 줄 알았으면 절대 연락 안 했을 거야. 며느리 된 도리로 연락드렸다가 이게 무슨 봉변인지. 사실 전처도 그런 이유로 바람 폈던 거야. 그 여자가 계속 돈 달라고 달라붙으니까 전처는 스트레스 받아서 방황하고 바람까지 피게 된 거지. 우리 집 식구면 다 싫다고 아이까지 버린 거야. 그렇다고 미리 나한테 얘기를 했었어야지. 그랬으면 내가 연락 안 했을 거 아니야. 그럼 이런 일도 안 생겼을 거잖아. 내가 그래서 어떻게든 그 여자랑 당신이랑 안 부딪히게 하려고 했던 거였는데 당신이 몰래 번호 알아내서 연락할 줄은 몰랐어. 나도 미안해. 내가 멋대로 번호 알아내서 연락해놓고 당신 탓이나 하고 있네. 제가 오지랖 부려서 이 지경까지 온 건데 남편 탓을 하고 있더라고요. 남편한테 너무 미안하고 볼 면목이 없었어요. 다시 연락 왔을 때 안 받아줬어야 했는데 괜히 받아줬다 싶었어요. 저는 남편 말대로 지금이라도 시어머니와 연을 끊기로 했어요. 하지만 사채업자들이
제 연락처를 알고 있으니 여전히 연락이 오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못 갚은 돈 저가 대신 갚으라면서요. 어이 김시험씨, 저번 달에 돈 빌린 거 언제 갚습니까? 에? 우리가 언제까지 기다려줘야 돼요? 좋게 말하니까 무섭지가 않나 봅니다. 아니, 그 돈을 왜 제가 갚아야 돼요? 당신들도 알잖아요. 제가 당신 돈 안 빌린 거. 빌린 사람한테 돈 내놓으라고 하세요. 죄 없는 사람 잡고 늘어나지 말고요. 우리는 누가 다른 사람 명의로 돈 빌린 거 중요하지 않아. 우리가 빌려준 돈만 다 받아내면 되니까. 아, 그래요? 근데 어쩌죠? 저는 당신들한테 줄 돈도 없고 줄 필요성도 못 느끼겠는데? 그러니까 다시는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저 괴롭힐 시간에 돈 빌린 아줌마나 찾아보세요. 저는 사채업자가 계속 연락 올 것 같아서 바로 전화번호를 바꿔버렸어요. 혹시나 다른 가족들한테도 연락이 갈까봐 다른 가족들 연락처도 전부 바꿨고요. 딱 마침 제가 근무지 이전 신청했던 게 처리가 돼서 다른 지역 보건소로 근무지가 이전됐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가족들과 친정 친구들까지 다 같이 이사를 갔습니다. 그 뒤로 사채업자에게 연락이 오지 않았고 시어머니도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아무것도 모르고 또 제 이름으로 돈 빌리러 갔다가 잡히지 않았을까 싶네요. 남편은 더 이상 저희와 상관없는 사람이니 신경 쓰지 말라고 했고요. 그래서 저도 남편 말대로 신경 끄기로 했어요. 어차피 딸아이 키우느라 바빠서 신경 쓸 시간이 없기도 했고요. 시어머니 신경 쓸 시간에 남편과 딸에게 더 신경 쓰기로 했어요. 이사한 뒤로는 저희 세 가족 예전처럼 화목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원래도 잘 싸우지 않았지만 시어머니가 사라진 뒤로 더 싸울 일이 없었고요. 이젠 더 이상 오지랖 부리지 않고 저희 가족만 바라보면서 살려고 해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적당한 오지랖은 좋지만 하지 말라는 건 절대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누군가 하지 말라고 하면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니 절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괜히 말 안 들었다가 저처럼 이렇게 당할 수도 있답니다.